안녕하세요. 라이플로 아카데미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서란 주제로 기획의 초반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강연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투어 서울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22일 행사 두 번째 날 마지막 세션으로 발표했고요. 마지막이고 IT 세션이 아니었음에도 105명의 참가자가 오셨습니다. 오늘날 기획의 결과물, 특히 문서는 올 디지털입니다. 손으로 써서 문서를 작성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서를 프린트해서 볼 것도 이제 한물 갔죠. 결과물들은 이제 화면으로,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디지털 시대 초반에는 문서 작성 도구만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도구들이 보고서 도구로 쓰였죠.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같이요. 그러다가 모바일의 시대가 도래하자 기획의 디지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서 작성 이전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전문적인 도구들이 등장했죠. 에버노트나 원노트가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버스나 화장실에서 걸어가면서 뉴스를 조회하고 사진을 찍어서 언제든 자료를 스크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에버노트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미국 매트리스 시장 분석이라는 주제가 저에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보고서 주제가 생기면 전 언제나 에버노트의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미국 매트리스 시장 자료들을 에버노트 한 군데로 끌어모읍니다. 한 군데 모인 자료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죠. 자, 자료는 다 모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자료를 읽고 정리한 다음 뭔가 초기 구성안을 만드는 게 정석이겠죠. 일단 이 보고서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덩어리를 구성해 보는 거죠, 뭐. 전체 시장의 모습은 어떤지 아웃룩으로 나타내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흘러온 모습으로 미래 시장을 전망해 보고 어떤 유력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지배하는지 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네 가지 정도요. 자, 그거를 한번 배열해 봅시다. 아웃룩, 이슈, 플레이어, 전망. 이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야. 플레이어와 이슈의 순서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좋아. 전체 흐름은 이 정도면 되겠구만. 그러면 이 각 목차의 상세 내용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붙인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연결하는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설계는 거의 다 끝난 거죠, 뭐. 자, 그리고 슬라이드를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말로는 참 쉽죠. 아니, 방금 전에 봤던 그런 흐름을 잡는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네, 자료는 잔뜩 스크랩 해놨고, 그걸 모두 읽은 다음, 이러한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자료를 수집하고 읽은 다음 흐름을 잡아내기가 가장 어렵죠. 이 작업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저도 기획자로 살면서 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였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이 부분마저 전문적인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인드맵과 아웃라이너가 바로 그들이죠. 마인드노드와 워크플로이는 훌륭한 생각 정리 도구입니다. 저도 이 둘을 모두 사용해 봤고요. 그리고 이 도구에 적응해 보고자 한동안 노력했죠. 예를 들어 워크플로이를 한번 살펴보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아웃라인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상하게 저는 가슴이 좀 답답해지더군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라 사실 제 머릿속은 이 화면처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갖가지 생각이 떠다니죠. 저 맨 마지막 문장은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켠에 빼놓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첫 문장은 더 크고 굵은 글씨로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읽다 보니 저 구매력 부분은 형광펜으로 네모를 두르고 싶어지도록 중요하더군요. 게다가 여기에는 별을 하나 그려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 아래에는 두 개 정도 그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흐름이
썩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전체를 복사해서 다시 좀 배열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좀 바꿔보고요. 그래서 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중간에 또 뭔가가 생각나면은 그림을 한 켠에 그려두기도 하고요. 오! 그림 하나 더 그려도 되죠. 디지털 생각 정리 도구들은 혼잡한 생각을 정리할 때 마음처럼 자유롭고 빠르게 저를 돕지 못하더군요. 특히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자유를 위해 아예 처음부터 빈 슬라이드에 구상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제가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그대로 슬라이드로 직행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구상이라든가 기획을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성을 하게 되죠. 저는 어느 시점부터 이 초반에 생각 정리 과정에서 디지털을 좀 빼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빠르게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저는 아날로그 도구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포스트잇이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각 정리의 대표적인 아날로그 도구죠. 보시는 건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종이와 펜은 표현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글을 적어도 되죠. 색깔과 굵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원하는 위치에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생각을 뽑아낼 수도 있죠. 다 적어놓고 보면 이렇게 많았나? 놀랄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요 75mm 기본 사이즈입니다. 많은 내용을 적기에는 조금 무리죠. 처음에는 포스트잇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이디어를 더 뽑아내고 나면은 책상 한가득 포스트잇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 안 됩니다. 생각 정리의 1단계는요, 초기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겁니다. 그 후에는 배치를 하죠. 합치거나 더 상세하게 분리하면서요. 포스트잇이 아쉬운 첫 번째는 이 배치가 신속하게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카드놀이처럼 쉽게 섞었다 배치하기 어렵게 점착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보관인데요. 깔끔하게 모아서 보관하고 다시 꺼내 놓아서 거기에 생각을 더 펼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전 그래서 첫 번째 시도인 포스트잇을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갔죠. 좀 더 사이즈가 크고 점착성이 없는 중고등 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장이었습니다. 대략 세 가지 사이즈였는데요. 가장 큰 것, 그 중간 사이즈, 그리고 마지막은 작지만 컬러풀한 모닝글로리 제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카드였죠. 왼쪽은 A6 사이즈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4의 4분의 1 사이즈고요. 중간은 그보다 작은 127mm, 면적상으로는 포스트잇하고 가장 비슷한 가장 작은 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 셋 모두 줄이 쳐진 노트입니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완전한 백지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으면 아주 더 좋을 뻔했거든요. 그 외에는 다 만족했지만 내내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무지 노트였으면 하고요. 자, 그럼 점착력이 없는 카드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죠.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꼭 뭔가를 적으면서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생각이 나면은 말을 하면서 한 장씩 내려놓는 겁니다. 아웃룩, 전망, 플레이어, 이슈, 그리고 되뇌어 보세요. 이거 맞나? 그리고 생각이 휘발되기 전에 적어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재배치해 보세요. 모으고 섞고 그걸 반복해 보시죠. 그리고 이걸 보관하려면 순서대로 모아서 금속이나 플라스틱 고리로 묶어두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플라스틱 고리요. 한 대략 2, 30장 정도 묶어놓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아쉬운 거는요. 무지노트이기만 하면은 정말 완벽할 뻔했다는 거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함을 새로 만들려다가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손바닥만한 무지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가능하냐고요. 물론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크기나 재질, 색상과 후가공까지요. 처음에는 왼쪽에 카드를 만들었고 오른쪽에 A6 사이즈의 카드를 색상별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장보다 더 두꺼운 용지로 구멍을 뚫고 귀퉁이를 둥글게 만들었죠. 왼쪽은 주로 흐름과 구조 전개를 위해 쓰이는 손바닥만한 카드고요. 오른쪽은 A6 사이즈로 상세 스토리보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 생각에 완벽했죠. 이제 이걸로 생각 정리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차례군요. 영화 킬빌은 복수극입니다. 복수극은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죠. 주인공이 당하고 준비해서 복수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한 번 당하고, 그리고 2개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5명한테 복수를 합니다. 이렇게 총 8덩어리의 이야기죠. 이걸 지금 말한 순서대로 늘어놓아도 얘기는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8개 단계로 쭉 모아놓기만 하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 1 정도요. 그런데 퀸텐 타란티노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대상, 복수 대상인 베르니카를 영화의 첫머리에 등장시키고요. 첫 번째 대상인 오렌을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는 3번, 4번, 5번 복수 대상을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준비가 남았죠. 2개의 준비 1번을 복수 1 앞에, 그리고 준비 2를 복수 4 앞에 배치를 합니다. 자, 남은 거는 주인공의 희생인데요. 이거를 처음에 놓을까? 중간에 놓을까? 끝. 어디에 둘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 네. 조각을 내기로 합니다. 네 조각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4조각을 만들어서 흩뿌리는 거죠.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복수, 5번째 복수, 이렇게 끼워놓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도록 설계하는 거죠. 어때요? 벌써 아날로그적인 킬빌의 2가지 변화를 보신 겁니다. 빠르고 직관적이죠. 디지털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영화도 그런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인공의 희생 참극은 4개로 쪼개져서 흩뿌려졌죠. 저러한 파격이 타란티노의 영화의 흥미를 더 더해줬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매트리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매트리스 시장 조사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2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죠. 먼저 이야기할 주제들을 한번 쭉 꺼내 볼까요? 이걸 전형적인 딱딱한 보고서 형태로 풀어봅시다. 이걸 건조하다고 해서 드라이 버전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네, 산업 구조와 주요 플레이어, 과거와 미래. 처음에 뭐가 가는 게 좋을까요? 미국 매트리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 산업 구조, 주요 플레이어를 알아보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었던 이슈 3개 정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찍어둡시다. 제가 곧자라는 짓이죠. 이게 시나리오 1이죠. 시나리오 1 드라이 버전.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좀 말랑말랑하게 가볼까? 그래, 좋아. 터프텐 리드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들이 2012년 혜성같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2기 배드 이너 박스의 반란으로 시작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1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어떤 구조가, 네, 어떤 불만들이 있었길래, 네, 주요 플레이어는 그때 누구였고, 네, 거기서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돌아보는 거죠. 네, 그리고 2기 배드 이너 박스 반란군에 또 속한 다른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는지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1기로 돌아간 다음에 네, 1기에서 매트리스 시장 전반, 네, 1기에 그냥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쭉 모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기 저가 시장과 향후 전개 방향. 여기도 3기 플레이어들이 누구 있는지를 한번 보여줘야겠어.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들의 덩어리가 많은데 이 전체를 한번 종합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종합을 맨 마지막에
네, 2기, 1기, 3기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군.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사진을 찍어두는 거죠. 네, 이거를 스토리텔링 버전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네, 사진을 철컥 하고 찍나요? 네, 찍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에버노트에 스크랩한 것으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스토리텔링 버전, 그리고 이건 드라이 버전이죠.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에버노트에 스크랩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흐름부터 세부 사항까지 디지털로 정리해 봅시다. 드라이 버전부터 하죠. 사진에서 보인 흐름을 그대로 줬고 거기에 몇 가지 상세 아이디어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괜찮은데 좋아. 이 흐름 그대로 가자. 이걸 조금 더 상세해 봐야지. 전체 흐름을 더 매끄럽게 다듬고 살을 붙여서 한 페이지 정도로 플롯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기에서 살을 더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네, 그걸 더 디테일업해서 스크립트 버전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모든 내용이 확정되고 나면 비로소 마지막에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채널에 올라오고 왔던 매트리스 워가 바로 그것이죠. 네, 라이플로 아카데미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2015년을 전후해서 벌어진 베디이너 박스라 불리웠던 스타트업들의 집단 반란을 중심으로 미국 매트리스 시장을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점하는 가장 큰 시장이죠. 2015년 기준 3,900만 장의 매트리스가 팔렸습니다. 3.3억 정도 인구니까 대략 매년 9명당 하나씩 팔린 셈이죠. 시장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98%가 직접 만져보고 제품을 삽니다. 수량을 기준으로 74%가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사죠. 네, 이런 식으로 드라이 버전이 이렇게 16장 정도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 스토리텔링 버전도 이런 식으로요. 네. 이게 제가 문서를 기획하는 아날로그적으로 기획하고 디지털로 정리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들을 코칭할 때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2시간 정도 마주 앉아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완전히 이 방법이 굳혀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속도 높아지고 이야기도 잘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코칭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카드를 드리죠. 저는 사진만 이런 식으로 찍어 놓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맥락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사업의 초반부터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카드가 아니라 이런 메모장을 커다랗게 펼쳐놓고 일단 다 그리면서 적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가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카드를 펼쳐서 전체 순서와 맥락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생소하지만은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어장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기획의 초기에서 브레인스토밍에 이용해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풀어놔 보세요. 아까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 같은 것들도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자유롭게 배치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날아가기 전에 적을 수 있으면은 기억하기 좋도록만 그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이렇게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중간에 뭐 추가하면 안 됩니까? 되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넣으세요. 네. 그리고 정리하시고 사진도 찍고 다시 별도 한번 바꿔보고 하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스토리보드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작업에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상세하게 여기에 넣을까. 아까 제가
스타트업들의 사례에서 보여드린 거는 사실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좀 결합한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일회성으로 코칭을 할 때가 많다 보니까는 자세한 내용도 적으면서 그걸 가지고 흐름도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목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토리보드도 아니고 그 중간 형태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장은 슬라이드를 갖다가 조금 더 손으로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고 뒤에는 발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엔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삽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거 메모를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날로그가 우리의 생각을 빠르고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플로 아카데미의 김용석이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